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상엽 강사입니다. 일단 오늘 강의의 제가 제목은 수학의 탄생과 진화라고 다소 좀 거창하게 잡아왔는데 이 수학이라는 학문이 인류 역사에서 어떻게 등장을 했고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또 공부해 나가실 이 수학 과목들의 그 뿌리는 또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를 살펴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될 겁니다. 자, 제가 먼저 오늘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강조드리고 싶은 문구가 있어요. 바로 이겁니다. 수학은 흐른다라는 거. 많은 분들께서 이 수학이라는 학문을 마치 과거 어느 시점에 다 정해진 것인 것처럼 혹은 어떤 우주 절대자가 아니면 대천재가 하루아침에 뚝딱 하고 만들어버린 학문처럼 오해하시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 수학은요, 지극히 인간의 학문입니다. 바꿔 말해서 우리 인간들이 살아왔었던 각 시대별로, 지역별로 저마다 다른 방식의 사상과 이데올로기를 반영하면서 성장해왔던 게 바로 이 수학이라는 학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이 수학을 공부하심에 있어서도요, 지금 내가 배우고 있는 이 수학 개념들이 어떤 수학자들의 어떤 호기심에 의해서 발전이 됐고 만들어져 왔는지, 그리고 현재는 어떠한 결점들이 있고 이것이 또 어떻게 이 수학 개념들이 발전해 갈지, 이런 것들을 함께 좀 섭렵하시면서 공부하시는 게 아마도 여러분들에게 훨씬 더 깊은 이해와 그리고 더 올바른 안목을 드릴 것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오늘 내용을 들어가 볼 건데요. 일단 우리 인류의 시작과 함께 사실 수학은 탄생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무려 인간의 역사가 기록되기 이전이었던 이 선사시대 때부터도 우린 수학적인 그런 기록들을 유물로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 보시는 이 유물 같은 경우는 이제 레본보 뼈라고 불리는 유물입니다. 그 남아프리카의 레본보 산맥에서 출토가 됐기 때문에 레본보 뼈라고 불리는데요. 보시면은 여기 눈금들이 파인 게 보이시죠? 이 홈의 개수가 정확하게 29개예요. 그래서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 뼈가 음력 날짜를 계산하는 데 쓰였을 것이다. 또 어떤 학자들은 어떤 여성이 자신의 생리 주기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 도구를 썼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이것은 단순히 그냥 무작위로 새겨놓은 홈이다 혹은 장식품이었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 다음 유물인 이 이상고뼈 같은 경우는 요건 이제 콩고의 이상고 지역에서 이제 출토된 유물이기 때문에 이상고뼈라고 불려요. 얘 같은 경우는 보다 명확하게 어떤 수학적인 연산 규칙을 알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눈여겨볼 수 있는 그러한 유물인데요. 요거는 이제 좌측면에 새겨져 있는 눈금들이고요. 요거는 오른쪽 면에 새겨져 있는 눈금들, 이거는 가운데 부분에 새겨져 있는 눈금들을 이제 도식화시킨 건데, 우리가 이 눈금의 수를 세우면 정확하게 19개, 17개, 13개, 11개예요. 다 이거 세면은 몇 개가 되죠? 이걸 다 더하면? 빨리 한번 암산을 해보시고, 이게 좀 다 더하면 정확하게 60이 나오거든요. 이게 왼쪽 면에 있는 거고 오른쪽 면에 있는 눈금들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도 다 더하면 몇이 될까요? 9 더하기 19 더하기 21 더하기 11을 하면 이것도 정확하게 60입니다. 즉 60이라는 수를 서로 다른 방식으로 표기를 한 건데, 여기 지금 또 재밌는 특징이 있죠. 이 수들은요, 전부 다 홀수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그렇죠? 심지어는 이 21을 제외시키면 이 나머지 수들은 전부 다 소수들입니다. 프라임 넘버, 소수들 있죠?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갖는 수요. 그러니까 소수에 대한 개념 혹은 홀수에 대한 개념, 그 60이라는 수를 만들어가는 그런 다양한 연산 규칙들에 대한 개념은 아마 있었지 않았겠느냐. 이 가운데에 있는 눈금들도 재밌는데요. 왼쪽부터 보면은 3, 6, 그 다음 4, 8, 15. 이 수들의 관계가 우리 눈에는, 여러분들 눈에는 잘 보이실 거예요. 이것들이 다 지금 배수의 관계로 되어 있죠. 3의 배수 6, 4의 배수 8, 10 그리고 5도 배수의 관계죠. 이 눈금들을 다 더하면 몇인다? 얘는 48이 나옵니다. 48도 60과 마찬가지로 12의 배수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이해까지 했는지 몰라도 이것이 그냥 막연하게 무작위적으로 새겨진 눈금은 아닐 것이다. 나름대로의 어떤 수적인 규칙을 이해하고 새긴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학자들은 추정을 하죠. 선사시대를 넘어서서 이제 인류의 문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라고 볼 수 있는 지역을 우리는 4개의 지역을 보통 꼽죠. 제가 적어놓은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기원전 4,500년 혹은 그 이전부터도 존재했을 거라고 여겨지죠. 이후에 뭐 황하 문명, 뭐 인더스 문명, 그리고 이제 이집트 문명, 이거 다 차근차근 볼 텐데요. 각 문명들마다 이 수학은 저마다의 다른 독창적인 방식으로
존재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일단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가장 오래된 국가라고 볼 수 있는 수메르. 이 수메르인들은요, 60진법을 이용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10개의 손가락을 이용한 10진법 체계에 익숙해져 있지만 이 시기에는 60진법을 이용했어요. 왜 60진법을 이 사람들이 이용했을까? 다양한 그 학설들이 있지만 많은 수들의 공배수로서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후에 말씀드릴 분수 표현에 있어서 이 60진법은 매우 강력한 힘을 보입니다. 우리가 쓰는 10진법은요. 10은 뭐 4로도 나눠 떨어지지 않죠? 6으로도 나눠 떨어지지 않죠? 2랑 5로만 나눠 떨어지죠. 그러니까 사실 10이라는 수는 만약에 이 시기에 쓰였던 분수 표현식으로 쓴다면 되게 복잡한 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더 간결한 수 표현이 가능하게 했었던 진법이었다. 명수법이라는 건 뭐냐면 수들의 저마다의 그 독창적인 기호를 붙여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세로 세기가 있고 가로 세기가 있습니다. 세로 세기 하나는 1에 해당하고요. 그래서 이 1이라는 거를 가지고 누적으로 더 큰 수를 표현을 해요. 가령 5를 표현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세로 세기를 5개를 해주는 거고 6을 표현하고 싶으면 세로 세기를 6개를 써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큰 수를 세로 세기 하나로만 표현하려면 너무나 그게 많아지겠죠. 그래서 번거롭다 보니까 10을 표기하는 것은 가로 세기로 하나를 또 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어떤 일정한 수들마다 다른 기호를 부여해주는 것을 이제 명수법이라고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수메르인들은 60진법을 썼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날 10진법을 쓰기 때문에 1, 10, 100, 1000 이런 식으로 10의 단위로 이것이 숫자가 커지는 것을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당시 사람들은 60진법이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100을 표현하기 위해서는요. 이 앞에다가 1에 해당하는 거를 앞에 자리 올림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를 세로 세기를 넣어줘요. 그럼 이제 얘는 60을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요 앞에 세로 세기가 하나 있으면 60을 표현하는 것이고 이 뒤에 가로 세기로서 하나 10, 10, 10, 10 붙이니까 60에다가 10, 10, 10, 10을 더하면 100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써주면 이것이 100을 표현하는 것이었다. 여담으로 이 수메르인들은요, 경험적으로 이 1년이 주기가 360일이라는 것을 파악했다라고 해요. 물론 정확하게는 365점 얼마가 되겠지만 경험적으로 360일이 1년이다라는 것을 파악을 해서 그래서 360일에 대해서 우리가 원의 중심각을 왜 우리가 360도라고 하는지 그리고 정삼각형의 한 각의 크기를 왜 60도라고 하고 우리가 시간을 표현할 때도 1시간은 60분, 1분은 60초 이런 식으로 우리가 60진법에 의거한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때 수메르인들 때부터 이어져 온 전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수메르인들의 그 수학에 대한 전통들을 바빌로니아가 이어받게 되죠. 바빌로니아는 수도가 바빌론이라는 수도였던 것이 또 유명하죠. 근데 바빌로니아 같은 경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쐐기 숫자를 이용해서 분수 표현까지 해냈다. 근데 이제 오늘날에는 우리가 분수라고 한다 치면은 분모도 있고 분자도 있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60진법에 의거했고 분모는 60으로 고정된 약속이었어요. 가로 세기가 3개가 있으면 얘는 10, 10, 10이니까 30이죠. 그러니까 분모는 65로 고정해 놓고 분자를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60분의 30을 의미하는 것이고 60분의 30은 곧 2분의 1이죠. 만약에 5분의 1을 표현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12를 써주는 거예요. 얘가 10, 얘는 1, 1이니까 총합해서 12죠. 그러면 60분의 12로서 얘는 5분의 1을 표시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면에서 60이 꽤나 많은 그러한 수들을 다 약수로 갖고 있다. 즉 나눠 떨어진다라는 것이 큰 강점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죠. 2차, 3차 방정식도 연구되는 그런 흔적들이 있습니다. 이 바빌로니아 시대 사람들에 의해서 특히 이제 길이라든지 넓이라든지 부피라든지 이런 식의 어떤 측량술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연구가 된 흔적이 있고요. 피타고라스 정리도 이때 당시 연구된 흔적이 있어요. 피타고라스 3조라는 게 정확하게 뭐냐면은 이 피타고라스 정리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직각삼각형에서 빗변 길이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 길이의 제곱의 합과 같다라는 거. 그래서 3, 4, 5, 6, 8, 10, 5, 12, 13 이런 것들이 각각 다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만족하는 수쌍들이죠. 그래서 그러한 수쌍들을 피타고라스 3조라 그러는데 이 피타고라스 3조가 상당히 많이 연구된 흔적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보시는 요거는 플림톤 322라고 불리는 유물인데요.
이 유물을 갖고 있었던, 그러니까 소장하고 있었던 사람의 이름이 플림톤이라서 이제 플림톤이라는 이름이 붙여지는 것이고, 그 사람이 갖고 있었던 322번째 점토판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름이 붙은 거예요. 여기 적혀 있는 이 쐐기 숫자들이 다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를 만족하는 수의 그 쌍들, 그러니까 피타고라스 3조들인데, 보시는 것처럼 피타고라스가 살기보다도 훨씬 이전 시대거든요. 근데 이후에 보실 뭐 황하 문명이든 다른 문명들에서도 이러한 피타고라스 3조는 일찍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 피타고라스 정리라는 것이 마치 피타고라스라는 수학자가 증명하고 만들어낸 것으로 많은 분들께서 생각하시곤 하는데, 대다수의 수학자들은 피타고라스의 정리는 피타고라스가 만든 게 아니다라고 보는 것이 주류 학설입니다. 다만 후대의 수학자들이 이 피타고라스의 정리라는 이름을 붙여서 우리는 이제 그렇게 부르는 것일 뿐이죠. 하여튼간 이 고대 바빌로니아 시기의 사람들도 이러한 정리의 그 기원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 자, 이제 이집트 문명을 한번 봅시다. 이집트 문명은 살짝 좀 독특합니다. 아까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 다 아시는 뭐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그 일대를 말하는 것이죠. 황하 문명 같은 경우는 황하 일대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후에 보시기에 뭐 인더스 문명 같은 경우는 인더스강 그 유역을 말하는 것인데, 이 이집트 문명은 우리가 독창적으로 나일강 유역이라는 말을 안 하고 이집트 문명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아주 먼 옛날부터 이 나일강 유역 주변에 중앙 집권 왕국이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 왕국의 이름이 바로 이집트인 거고, 이 이집트는 오늘날까지도 이 이름이 명맥이 이어져 오기 때문에 이 이집트 문명만 우리는 독창적으로 좀 이렇게 이름을 국가 이름으로 불러주는 거예요. 하여튼간 나일강 그 지역의 문명을 우리는 일컫는 것이죠. 이 이집트 문명 같은 경우는 아까 메소포타미아 문명과는 좀 다르게 십진법을 썼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그 진법을 얘기를 하죠. 십진법을 쓰면서 마찬가지로 명수법을 또 이용을 했습니다. 이 밑에 있는 것들이 이집트인들이, 고대 이집트인들이 썼었던 그 숫자들이에요. 이 위에 있는 게 1이고, 요 이제 발 뒤꿈치 뼈 모양, 요거 이제 10이고요. 요러한 이제 밧줄 다발 모양이 요게 100이고요. 요건 1000, 만, 10만, 100만을 각각 의미하는 숫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마찬가지로 중복을 해서 써준다. 가령 6을 표현하고 싶으면은 요 1 모양을 6개를 써주면 되는 거고요. 뭐 235를 쓰고 싶다라고 하면은 요 다발 모양을 2개를 써주고, 요 뒤꿈치 모양을 3개를 써주고, 그리고 요 일자 모양을 5개를 써주면 그게 이제 235를 표현하는 것이죠. 이 보시는 요 린드 파피루스가 상당히 방대한 수학 지식들이 집대성된, 오늘날로 치면 교과서와 같은 그런 유물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왜 린드라 부르느냐? 이 파피루스를 소장하고 있었던 그 사람의 이름이 린드이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성이 린드죠. 그래서 린드 파피루스라고 부르는 것이고, 기원전 1650년경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산술, 기하학, 특히 이제 이집트에서 기하학이 매우 고도로 발전을 했는데요. 그 이유가 이집트 문명이 생겨난 그 지역이 나일강 유역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 나일강이 옛날부터 엄청나게 범람하고 사그라들고 이것이 반복이 됐었거든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은 여기 당시 살았던 사람들이 이만큼은 우리 땅, 이만큼은 너희 땅, 이런 경계들을 당연히 다 긋고 살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매년마다 이 나일강이 한번 범람하고 나면은 이 경계들이 매번 다 리셋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땅의 모양도 계속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 이 고대 이집트인들은 실증적으로, 현실적으로 기하학적 지식들이 쌓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또 메소포타미아 문명과는 살짝 다른 방식으로 또 이집트 문명에서도 수학이 기원을 했고요. 일단 이제 황하 문명을 보도록 하죠. 황하 문명은 이제 우리에게 익숙한 지역이죠. 동아시아, 중국을 말하는 것인데, 보시면은 승법기수법이라는 수체계를 표현을 했어요.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훨씬 더 우수한 그러한 수표기법이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메소포타미아 문명, 즉 수메르인들, 바빌로니아인들이 썼었던 쐐기 숫자, 그리고 명수법에 의거해가지고 37을 표현해보면은 가로 쐐기가 3개, 그리고 세로 쐐기가 7개를 써야 37을 표현하는 것이었죠. 이집트인들이 썼던 수체계 방식으로는 이렇게 쓰겠죠. 뒤꿈치 모양 3개에다가 또 일자 모양 7개를 써줘야 된다. 근데 상당히 번거롭잖아요. 이 고대 중국인들, 황하 문명 사람들은 어떻게 썼다? 이렇게 썼다는 거죠. 37. 즉 앞에 있는 3은 개수 역할, 얘는 단위수 역할을 함으로써 이 둘의 곱으로 수를 압축시키는 거죠. 훨씬 더 진보된 수체계를 썼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고, 뿐만 아니라 이 황하 문명에서 있던 사람들은
이러한 이제 한문 숫자라 그러죠. 얘를 한문 숫자는 문헌으로 남기기 위한 그런 형식적인 좀 고품격인 그런 숫자를 다 치면은 실용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또 이러한 수체계는 번거롭더라. 그래가지고 실용적으로 일상에서 계산을 하기 위해서 쓰는 숫자도 따로 있었습니다. 그걸 이제 뭐라 그러냐면은 산가지 숫자라 그래요. 그래서 보시면은 요거는 이후에 양의산법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 그러한 수를 제 페이지를 잠깐 갖고 온 건데 요 안에 적혀 있는 것들이 요게 이제 산가지 숫자예요. 그래서 보시면 2랑 1을 더한 것이 3이고요. 3과 3을 더한 6. 6을 우리는 한문 숫자로 이렇게 쓰지만 요렇게 세로선 하나 가로선 하나로 요 6을 표시를 한 것이죠. 6이랑 4를 더하면 10. 10은 어떻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그리고 10이랑 5를 더한 15는 이렇게 가로선에다가 세로선 5개를 딱 그려주고요. 그리고 15에다가 6을 더한 21. 21을 21 이렇게 쓴 게 아니라 이 보면은 가로선 2개에다가 세로선 하나 딱 그려주면 이게 21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되게 간편하게 산가지 숫자도 있었고 이 산가지 수는 우리나라 고려, 조선까지도 쓰입니다. 동아시아 사람들이 주로 썼었던 그러한 숫자라고 우리가 여러분께 알아주시면 되겠고 자, 요건 이제 주비산경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주비산경. 이 주자가 주나라 주자거든요. 주비산경은 상권과 하권으로 나뉘어 있어요. 근데 이 상권의 전반부 파트가 이 주나라의 정치가였던 주공단이라는 정치가가 있어요. 그리고 이 주공단의 신하였던 상고가 서로 문답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 주공단이라는 정치가가 기원전 11세기에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찍이 기원전 11세기쯤부터 쓰였지 않았겠느냐라고 이제 추정을 하죠. 여기에 보시면은 뭐 수학뿐만 아니라 역법에 대해서도 방대한 내용들이 적혀 있고요. 뿐만 아니라 피타고라스의 정리도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다만 피타고라스의 정리라고 이름이 되어 있지는 않고 구고현이라고 나와 있죠. 우리가 막 구고현의 정리라고 이제 부르는데 황하 문명에서도 이미 피타고라스 정리에 대한 그런 내용들은 다 연구가 되었다는 것도 이 책에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황하 문명 이쪽에서는 또 독창적인 그러한 수학의 기원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다. 마지막으로 4대 문명 중에 하나 또 우리가 인더스 문명을 꼽을 수가 있겠는데 아쉽게도 인더스 문명 같은 경우는 이 수학적인 유물들이 이 고대의 유물들이 얼마 남아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수학적 자료는 쉽게 찾아보기 어렵다. 근데 이것도 아예 없다라고 확정지어서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유물들 이때 당시에 썼었던 그 문자들이 오늘날 아직 번역이 되지 않은 이게 대체 무슨 말인지 알아보기 어려운 그런 유물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학적인 그런 연구 내용들이 기록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석을 못해서 아직 발견하지 못한 것일 수 있는 거죠. 하여튼간 이후에 제가 소개해드릴 이 술바스트라스라는 고대 인도의 그 수학 내용들이 많이 담긴 문서가 있어요. 이 술바스트라스가 기원전 8세기쯤부터 쓰였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여기에는 또 매우 고도로 발전된 그런 수학 지식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나오기 위해서는 그 전부터 아주 먼 옛날부터도 또 나름의 그런 수학의 체계가 있었지 않았겠느냐라고 추정을 할 수가 있죠. 제가 써놓은 것처럼 이 인더스 문명의 도시 구조가 또 상당히 규칙적이었다라는 거, 바꿔 말해서 우리 측량술 그리고 기하학이 발달하지 않았겠느냐라고 또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각 지역들마다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이제 수학이 다 기원을 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이제 콜럼버스 아시죠? 그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 이전에 그 아메리카 대륙에는 마야 문명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그 마야인들, 고대 마야인들의 또 흔적들이 있는데, 고대 마야인들은 참고로 20진법을 썼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20진법.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매우 독창적인 수학 기원을 갖고 있다. 하지만 오늘날 현대 수학을 논함에 있어서는 이 마야 문명의 그 수학 내용들이 많은 영향을, 이 앞서 말한 이런 4개 문명들의 수학에 비해서는 많은 영향을 끼치지 않은 건 사실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그에 대한 내용은 뺐습니다. 또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마야인들도 또 나름의 수학 체계들이 있었다라는 것도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와 함께 이 수학이라는 것은 기원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이렇게 수학이 각 지역들마다 서로 다르게 기원을 했다. 이것들이 어떻게 발전했느냐라는 것은 크게 2가지 흐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상과 현실이라고 적었는데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서양과 동양이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2개의 큰 줄기를 그려가면서 발전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서양 수학은 이상주의적인 수학,
동양 수학은 지극히 현실주의적인 수학의 모습을 띠면서 발전했다라고 미리 결론을 내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일단 서양의 수학 그 근간 뿌리를 찾는다면은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의 그 수학이 흡수가 되면서 고대 그리스 지역의 수많은 현인들께서 이 수학을 연구하셨던 것을 꼽을 수가 있겠죠. 유클리드 기하, 구면 기하, 원뿔곡선론, 정수론, 대수학, 무한에 대한 선고적인 연구들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오늘날 우리의 이 수학의 이론적 토대가 되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은 그 유클리드의 원론이라고 하는 총 13권으로 이루어진 책이거든요. 지금 요 파필루스 같은 경우는 원론의 2권의 일부 부분이고요. 여담으로 세계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읽힌 책이 무엇이냐? 베스트셀러. 보통 이제 1위로 꼽는 게 기독교의 성경 책을 보통 꼽아요. 그리고 2등으로 꼽는 게 이 유클리드 원론이거든요. 왜냐하면 실제로 원론은 기원전 3세기부터 각 이제 사람들에게 교과서로 쓰였지만 무려 20세기에도 대학들의 교재로 많이 쓰였어요. 심지어 여러분들이 인터넷 서점 같은 데다가 원론 쳐보시면, 유클리드 원론 쳐보시면은 오늘날에도 이 원론은 팔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현대 수학의 뿌리라고도 볼 수 있으니까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읽고 있다. 근데 이 원론에서 중요하게 수학은 어떤 식으로 쓰였느냐? 이론의 증명을 통한 진리의 탐구가 주요 주제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현실, 인간 세계의 이런 것과는 동떨어져서 말 그대로 변하지 않는 절대적 진리를 탐구한 것이 바로 이 수학의 진 가치라고 이제 본 거예요. 그리고 이 고대 그리스는 노예제도가 있었어요. 노예제도. 노예제도가 있어서 실제로 노동을 되게 천시했었거든요. 여기에 써놓은 것처럼 수학에서도 산술적인 거, 그리고 뭐 길이나 넓이를 재고 부피를 재고 이러한 측량술은 다소 천한 것이라고 여겨져서 노예 신분의 사람들이 가르치고 배우고 하는 기술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작도라는 개념 혹시 아시나요? 작도? 중학교 교육과정에서 배우는 수학 개념인데 작도라는 게 뭐냐면 눈금 없는 자, 눈금이 없는 자, 그리고 컴퍼스만으로 도형을 그리는 그러한 행위를 작도라 그래요. 근데 이제 많은 학생들이 그러죠. 아니 왜 각도기 같은 거 안 쓰냐? 눈금이 있는 자는 왜 안 쓰냐? 되게 불편하게 라고 하는데 이 작도라는 것 자체가 이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만들어지고 이때 당시 수학자들이 되게 즐겨했던 행위거든요. 그때 당시에 사상, 이데올로기가 묻어있는 그러한 개념인 것이죠. 그래서 눈금이 없는 자를 쓴다라든지 뭐 각도기를 안 쓴다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이때의 그 사상이 반영된 것이다. 지극히 현실과는 동떨어진 방식으로 수학이 발전을 하죠. 그리고 이 고대 그리스의 이러한 수학 전통을 어찌 보면 이후 세대가 이제 로마가 집권을 하게 되면서 이어봤는데 아쉽게도 이 로마 시대에는 4세기 말쯤에 이 기독교가 국교로 되면서 지식의 중심이 신학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에 따라서 수학이라는 것은 이 신학과는 동떨어진 세속의 학문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사실상 그 발전이 정체되죠. 이른바 우리가 중세 암흑기라고 불리는 거의 1000년간 이어지는 중세 암흑기가 도래하게 되죠. 동양은 어떠했느냐? 고대 중국, 우리가 이제 제자백가라고 하죠. 제자백가, 여러분 공자, 맹자 이런 분들이 활동했던 시기, 기원전 5세기쯤 이 제자백가에는 많은 이제 사상가들이 활동을 했었죠. 그 중에서는 이제 묵가, 그리고 명가라는 그런 이제 또 지식인 단체들이 있었죠. 묵가에는 각 그런 제자백가들마다 저마다 경전, 뭐 혹은 이제 가르침을 남긴 책들이 있잖아요. 묵가에는 묵경이 있고 명가에는 명경이 있는데 둘 다 이 아시아 쪽에 그러니까 동양의 수학을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꼽아야 할 그러한 위대한 명저들입니다. 묵경 같은 경우에는 주로 측량과 기하학이 주로 다뤄지는데 아까 유클리드 원론과 마찬가지로 기하학을 서술할 때 공리 그리고 용어의 정의들로부터 연역적으로 이 이론들을 정립해 나가거든요. 명가 같은 경우는 보다 고차원적인 수리 논리적인 논의들이 많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제자백가 시대의 수학은 서양 수학과 마찬가지로 어떤 면 이상주의적인 현실과 동떨어진 방향으로 이 수학이라는 학문이 철학적으로 다뤄졌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이 다음 시기에 또 지대한 영향을 끼친 그 책이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이 구장산술입니다. 이 구장산술이라는 것은 더 일찍부터 쓰였을 것으로 여겨지지만 뭐 3세기쯤에 이게 완성된 형태로 오늘날까지 전해진 형태로 완성된 건 3세기인데요. 이 구장산술에는 제가 써놓은 것처럼 농업, 상업, 공업
그리고 행정, 토목, 건축, 교통, 수송 등 실제 사회 전반에서 실용적으로 쓰이는 그러한 현실의 문제들이 총망라되거든요. 이 안에. 총 9개의 장으로 이루어진 책이기 때문에 구장산술이라고 불려요. 그러니까 정말 지극히 실용주의적인 수학 교재인 것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가령 예를 들어 고려시대에는 실제로 아까 구장산술이 그 관리 시험 과목으로 채택이 되거든요. 시험 저거를 이제 내용을 통달하지 않으면 관리가 애초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많은 영향을 끼쳤다. 재밌는 것은 인도 쪽에서도 상당히 또 실용주의적인 노선을 탔다라는 거예요. 베다수학 이런 걸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도의 베다수학. 이제 그게 상당히 빠르게 계산을 할 수 있는, 암산을 빠르게 할 수 있는 그런 독특한 계산법들이 많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그 베다수학의 기원이 어디냐면 요 술바스트라스거든요. 술바스트라스가 직역하면 이 말을 직역하면은 측량의 규칙집 약간 이런 식으로 측량 규칙집 약간 그런 식으로 이게 직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사실 재단을 만들고 사원을 만드는 데 있어서 필요한 건축을 위한 독창적인 산술들, 아까 말씀드렸던 빠르게 계산을 할 수 있는, 암산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다양한 테크닉들이 실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하학이 또 마찬가지로 이런 재단 건축을 위한 기하학이 정립됐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인도 수학자, 고대 인도 수학자로는 꼭 빼놓을 수 없는 분이 핑갈라이신데, 핑갈라의 찬다수트라. 찬다수트라는 요거는 직역하면은 의문의 학문, 음율의 학문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 음율을 장음, 단음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음악을 얘기할 때 장음, 단음. 그 장음이 1, 단음이 0 이런 식으로 1과 0이라는 그 이진수 체계를 실제로 여기서 그게 기원을 했다라는 거죠. 이진법이 여기서 나오고, 아니면 여러 가지 음절들을 여러 음절들을 바탕으로 다양한 은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느냐, 그걸 경우의 수를 세는 과정에서 써놓은 것처럼 순열이라든지 조합이라든지 이러한 다양한 경우의 수를 다루는 기법들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빼놓을 수 없겠다. 이제 브라마굽타가 또 인도 수학자면 대표적으로 꼽히는 분이시죠. 이 중세 시대의 인도의 수학자인 브라마굽타는 명확히 확립한 브라마 원칙들. 이 브라마는 직역하자면은 절대자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절대적인 원칙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비로소 오늘날 쓰고 있는 숫자 0이 기호로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0의 개념에 대해서 브라마굽타는 정의를 내리죠. 그래서 이 0이라는 게 등장함으로써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그 십진법 체계가 완성이 됐다라는 평가를 받죠. 그래서 인도의 수학은 건축 측량, 상거래 등 계산과 알고리즘에 특화된 면모를 보였고, 특히 0을 도입한 이 십진법 체계는 우리가 계산함에 있어서 매우 실용적으로 그리고 빠른 그런 계산이 가능하게 한 도구였었죠. 그러니까 동양에서는 황하 문명에 발달한 중국도 그렇고, 인더스 문명에 발달한 인도도 그렇고 현실주의적인 방식으로 수학이 발전을 했고, 서양은 그와 반대로 현실과는 동떨어진 이데아를 탐구하는 그런 이상주의적 수학이 발전했다라는 거. 자, 근데 이렇게 서로 다른 그 두 줄기로서 자랐던 이 수학, 발전했던 이 수학이 이렇게 서로 독자적인 노선으로만 계속 가느냐? 그렇진 않다라는 거 써놓은 것처럼 이 실용주의적인 노선과 이상주의적인 노선이 이제 하나의 세계로 결합이 되게 됩니다. 그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이슬람 세계인 거예요. 중세 이슬람 세계, 실제로 지배했었던 그 영토와 이슬람 세계가 무역했었던 그 항로들, 그리고 그 교역로들을 도식화해 놓은 것인데, 보시다시피 서양뿐만 아니라 동양, 극동아시아까지도 이 영향력이 끼치게 되죠. 실제로 이때 당시 이제 우리나라는 신라 시대인데, 신라와 발해가 있었죠. 이 신라인들과도 이 이슬람인들은 교류가 많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슬람인들이 우리 신라에 와가지고 여행을 하고 온 그 여행기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동양의 수학과 서양의 수학이 이슬람 세계에서 만나서 융성한 발전을 하게 되죠. 이 아바스 왕조가 그러한 발전을 이끄는 그 대단한 역할을 했다. 아바스 왕조의 7대 칼리파 압둘라 알마문이 이제 지혜의 집이라는 걸 건립하고, 이 지혜의 집에 각지의 뛰어난 학자들을 모아요. 이 지혜의 집이 실제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리스의 알렉산드리아 대도서관이라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을 모티브로 세운 그런 시설이다라는 말도 있어요. 이 지혜의 집은 대학이자 번역기관이자 큰 도서관이자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 지혜의 집이 동시대 어디에서도 견줄 수 없는 거대한 그러한 도서관이었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실제로 많은 학자들이 모여서 수학뿐만 아니라 다양한 과학들을 연구했다라는 거. 이 알콰리즈미가 이때 당시 지혜의 집, 그 거대한 그 교육시설의 지혜의 집의 관장이었던 분이에요. 이 알콰리즈미가. 이 알콰리즘께서 많은 수학 저서들을 남기시는데 특히 이 힌두스에 의한 계산법은 훗날 서양의 십진법 체계를 전해주었고요. 이항과 소거에 의한 계산 개로는 미지수의 활용법, 그리고 1차, 2차 이런 방정식의 일반적인 해법을 훗날 서양에 전파해 주는데 큰 공을 세웁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책이 이렇게 이제 이항과 소거에 의한 계산 개론 그 일부이고요. 여담으로 우리가 이제 그 컴퓨터 과학이든 수학에서 흔히 쓰이는 알고리즘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알고리즘. 그 알고리즘이 바로 이 알콰리즘의 이름을 따온 거거든요. 대수학이라고 하면 대수학이 영어로 알제브라인데 그 알제브라가 이 알콰리즘의 저서 이름에서 따온 거예요. 그래서 서양에서는 이 알콰리즘이를 대수학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지대한 영향을 끼치신 분이라는 거. 이 알콰리즘의 동시대 수학자로 또 알킨디를 꼽을 수가 있는데 이 알킨디 같은 경우는 암호학의 어떻게 보면은 그 시초를 만드신 분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통계학도 마찬가지예요. 통계학과 암호학에 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알킨디라는 분도 계셨고 알카라지라는 수학자도 계셨고 수학적 귀납법을 처음으로 도입하셨죠. 알하이삼 정적분을 활용하고 해석기하학적 사고를 또 개발을 했고요. 하이암은 3차 방정식의 일반적인 해법도 남겼고요. 알투시 같은 경우는 이분은 이제 유클리드 기하학에 대한 또 심도 깊은 논의를 함으로써 이후에 비유클리드 기하학이 만들어지는 또 큰 영감을 주신 분이죠. 등등등등 다양한 이슬람 수학자들에 의해서 크게 발전을 이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이슬람 세계에서 고도로 발전하게 된 수학 지식은 이후에 이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나면서 서양으로 이 많은 그 결과들이, 성과들이 유입이 되게 됩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러한 수학의 모습들이 이때부터 비로소 서양에서 갖춰지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근대 수학, 근대 시기에 수학이 어떤 식으로 분화가 됐느냐라는 걸 살펴볼 텐데